책 한 권을 반 페이지로 요약한 스포일러 충만 북리뷰. 카를 차페크의 왼쪽 주머니에서 나온 이야기. 작품 소개. (1928년) 체코의 민중신문에 정기적으로 칼럼을 쓰고 있던 카를 차페크는 독특한 형식의 소설을 신문에 발표하기 시작했다. 온갖 종류의 희한한 미스터리를 담은 이 소설들을 접한 차페크의 친구들은 깜짝 놀랐다. 차페크가 미스터리 애독자인 줄은 진작 알고 있었지만 그가 진짜로 미스터리 작가가 되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던 것이다. 이 미스터리 소설들은 그 이듬해 한쪽 주머니에서 나온 이야기와 다른 쪽 주머니에서 나온 이야기, 이른바 훗날 주머니 이야기라고 불리는 두 권의 책으로 출간되었다. 차페크는 실험적인 소설을 쓰는데 가장 완벽한 스타일이 단편소설이라고 깨달았다. 진실과 정의란 무엇인가? 일상에서 왜 미스터리가 벌어지는가? 그 사이에는 어떤 차이들이 있는가? 이 오른쪽, 왼쪽 주머니에서 나온 이야기는 바로 차페크의 이런 질문에서 시작된 소설이다. 차페크는 특히 어쩔 수 없이 비정상적인 상황이나 환경에 처하게 된 보통 사람들을 우리가 왜 이상한 사람으로 인식하는가 하는 문제에 주목하면서 독보적인 형식의 미스터리를 창조했다. 바늘. 나는 법원과는 아무런 관련도 없는 사람이지만 그곳에서 사람들이 사소한 것 하나라도 놓치지 않으려고 입이 아플 정도로 떠들어대고 온갖 번잡스러운 절차를 다 감수하는 것을 보면 존경스러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 그것을 보고 있노라면 사법체계에 대한 믿음이 저절로 생긴다. 아마도 법을 상징하는 정의의 여신의 손에 들린 저울은 접시 저울처럼 눈금이 정확할 것이고 그 칼은 면도날처럼 예리할 것이다. 하루는 내가 살던 거리에서 사건이 일어났다. 호텔에서 안내원 일을 하는 마스코바 부인이 길모퉁이에 있는 식품 가게에서 롤빵을 사서는 우적우적 먹고 있는데 갑자기 무언가 날카로운 것이 그녀의 입천장을 찔렀다. 그녀는 얼른 입속에 손을 넣어 그것을 빼냈다. 바늘이었다. 그녀는 소스라치게 놀라고는 속으로 생각했다. 맙소사, 깍깍했으면 바늘을 삼킬 뻔했잖아. 그랬으면 위에 구멍이 뚫리고 결국 목숨마저 위태로웠을 거야. 이건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문제야. 어떤 악당놈이 롤빵에 바늘을 집어넣었는지 반드시 찾아내야 해. 분을 참지 못한 부인은 바늘과 먹다 남은 빵을 손에 들고 경찰서로 향했다. 경찰은 그 롤빵을 판 식품 가게 주인과 그것을 만든 빵집 주인을 신문했다. 당연히 두 사람 모두 바늘에 대해서는 아는 게 없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간단하게 조사를 마친 뒤 사건을 법원으로 이송했다. 그저 경미한 신체상해 사건이었기 때문이었다. 담당 판사는 아주 철저하고 성실하게 일을 처리하는 사람이었다. 그는 다시 식품 가게 주인과 빵집 주인을 신문했다. 두 사람 다 자신의 가게에서는 절대 롤빵에 바늘이 들어갈 수 없다고 호언장담했다. 판사는 직접 식품 가게로 가서 조사한 결과 그곳에는 어떠한 바늘도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그는 다시 빵집으로 가서 롤빵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관찰했다. 그는 밤새 빵집 주방에 앉아서 사람들이 어떻게 밀가루 반죽을 만들고 그것을 부풀어 오르게 하는지, 어떻게 불을 지피는지, 그리고 롤빵 모양을 어떻게 만들어서 오븐에 넣고 구워야만 갈색 롤빵이 만들어지는지를 전부 지켜보았다. 지켜본 결과 그는 롤빵을 만들 때도 바늘이 전혀 사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빵을 만드는 게 얼마나 멋진 일인지 아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나는 할아버지가 빵집을 했기 때문에 그게 어떤 것인지 잘 안다. 사실 빵을 만드는 데는 몇 가지 위대한 비밀이 숨어 있다. 첫 번째 비밀은 이스트에 있다. 밀가루와 물을 넣은 반죽통에 이스트를 넣고 뚜껑을 닫아 놓으면 그 아래에서 신비스러운 변화가 일어난다. 밀가루와 물이 발효되는 것이다. 이렇게 발효된 밀가루와 물을 나무 주걱으로 잘 저어서 밀가루 반죽을 만드는데 이 동작을 보고 있노라면 마치 종교 의식에서 추는 춤을 보는 것처럼 사뭇 경건해진다.
밀가루 반죽이 완성됐으면 이제 그 위에 캔버스 천을 씌우고 가만히 기다리면 된다. 그러면 두 번째 신비스러운 변화를 목격할 수 있다. 밀가루 반죽이 멋지게 부풀어 오른 것이다. 이때 호기심을 참지 못해 천을 들고 안을 살펴보는 건 절대 금물이다. 어쨌든 그건 임신처럼 신기하고 아름다운 현상이어서 나는 늘 반죽통에는 여성성을 지닌 무언가가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세 번째 비밀은 실제로 빵을 굽는 과정에서 일어난다. 즉 부드럽고 하얀 반죽이 오븐에 들어가서 겪는 변화다. 굽기가 끝난 뒤 오븐에서 꺼낸 바삭바삭한 갈색 빵 한 덩어리는 그 냄새가 아기보다도 더 향긋하다. 가히 기적이라 부를 만하다. 나는 이러한 세 가지 변화가 일어날 때 빵집에서는 종을 울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마치 성당에서 거양 성체를 할 때마다 종을 울리는 것처럼 말이다. 아무튼 판사는 조사 결과의 당혹감을 금할 수 없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손을 뗄 의사는 전혀 없었다. 그는 바늘을 국립화학연구소에 보내서 그것이 언제 빵에 들어갔는지, 즉 빵을 만들기 전에 들어갔는지 혹은 다 만든 뒤에 들어갔는지 알아봐 달라고 요청했다. 전문가의 의견을 구하는 이 판사의 방식은 매우 독특했다. 연구소장은 우에르 교수였는데 얼굴에 턱수염을 멋있게 기른 아주 학구적인 남자였다. 우헤르는 판사가 봉투에 넣어 보낸 바늘을 보자마자 욕을 퍼부어대기 시작했다. 이 법정이란 데서 대개 원하는 건 전부 이따위군. 얼마 전에도 우리에게 다 썩어가는 내장을 보냈었지. 너무 악취가 심해 해부시 사람들도 참을 수 없을 정도였어. 그런데 이번에는 바늘이라니. 도대체 우리 연구소하고 바늘이 무슨 관계가 있다는 거야? 하지만 그는 곧 생각을 고쳐먹었다. 과학적인 관점에서 아주 흥미로운 의문이 머리를 스쳤던 것이다. 정말 궁금하군. 바늘이 밀가루 반죽과 접촉하거나 빵과 함께 구워질 때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는지 말이야. 아마 밀가루 반죽을 발효시키거나 빵을 구울 때 어떤 산성 물질이 생겨나서 바늘 표면을 부식시킬 거야. 만약 그렇다면 현미경으로 확인 가능하겠지. 그는 즉시 실험에 착수했다. 먼저 그는 뒤끝 한 점 없이 깨끗한 바늘과 어느 정도 녹이 쓴 바늘을 골고루 섞어 수백 개를 샀다. 그런 뒤에 연구소에서 빵을 만들기 시작했다. 처음 실험에서 그는 바늘을 직접 이스트에 넣었다. 발효가 바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였다. 그리고 두 번째 실험에서는 방금 완성된 밀가루 반죽에, 세 번째 실험에서는 부풀어 오르고 있는 밀가루 반죽에, 그 다음 실험에서는 오븐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의 밀가루 반죽에, 그 다음은 오븐에서 구워지고 있는 빵에, 마지막으로는 다 만들어져서 오븐에서 꺼낸 빵에다 바늘을 집어넣었다. 그런 뒤 그는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1년의 실험 과정을 한 차례 더 반복했다. 거의 2주일 가까이 연구소의 모든 사람들이 다른 일은 제쳐두고 바늘이 들어있는 빵을 만드는 일에 매달렸다. 날마다 우에르 교수와 다른 조교수 1명, 그리고 4명의 연구원들과 보조 연구원 1명이 달라붙어서 밀가루를 반죽하고 붓고 오븐에서 빵을 꺼냈다. 그런 뒤에 그들은 다시 일주일 동안 여러가지 바늘들을 현미경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를 비교했다. 마침내 그들은 누군가가 다 구워놓은 빵에 문제의 바늘을 집어넣었다는 결론을 내렸다. 거기에는 한 점의 의문도 있을 수 없었다. 문제가 된 바늘의 상태가 다 만들어진 빵에 바늘을 넣은 실험 결과와 똑같았던 것이다. 전문가의 의견을 토대로 판사는 식품 가게에서 바늘이 들어갔거나 아니면 빵집에서 식품 가게로 가는 도중에 바늘이 들어간 것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판사에게서 그 말을 듣자 빵집 주인은 갑자기 생각이 난 듯 말했다. 이런 사건이 있던 날은 내가 수습생을 해고한 날이었습니다. 롤빵을 바구니에 담아서 식품 가게에 배달하던 소년입니다. 소년은 곧 잡혀왔다. 그는 자신을 해고한 빵집 주인에게 보복하기 위해서 롤빵에 바늘을 넣었다고 자백했다. 하지만 소년은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따끔한 훈계를 들은 뒤 석방됐다. 빵집 주인에게는 중업원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어 벌금형이 선고됐지만 형 집행은 유예되었다. 우리의 사법체계가 얼마나 정확하고 철저한지 보여준 이 사건은 이렇게 막을 내렸다. 하지만 이 사건과 관련된 얘기는 그것이 다가 아니다. 나는 사람들이 야망에 불을 지피거나 그들을 고집스럽게 만드는 게 무엇인지 잘 모르지만
어쨌든 빵을 만드는 실험을 끝낸 국립화학연구소 사람들은 자신들이 직접 빵을 만들어서 팔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 처음에 그들이 만들어낸 빵은 엉망이었다. 맛은 고사하고라도 제대로 부풀어 오르지도 않아 모양이 형편없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과학자들이 만든 빵은 점점 훌륭해졌다. 빵 위에다 양귀비 씨와 캐러웨이 씨 그리고 소금을 뿌리고 나니 보는 것만으로도 눈이 즐거운 아주 근사한 빵이 되었다. 마침내 그들은 프라하 전역에서 자신들이 만든 빵만큼 바삭하고 맛있는 데다가 보기에도 좋은 롤빵은 찾아볼 수 없다고 자랑하기에 이르렀다. 얼핏 불가능해 보이거나 가치없어 보이는 일에 매달리는 사람들이 있다. 물론 그걸 옹고집이라고 부를 수도 있겠지만 나는 모험심이라고 부르고 싶다. 왜 있지 않은가? 자신의 최고 능력을 100% 발휘하고 싶어하는 욕망 말이다. 사람은 단지 결과만을 얻기 위해 온갖 수고를 아끼지 않는 게 아니다. 그것은 일종의 게임이기에 자신의 자유의지로 선택한 가슴 뛰는 도전이기에 그렇게 하는 것이다. 내가 말하는 바를 잘 보여주는 사례를 하나 들어보겠다. 물론 어리석은 데다가 영양가라고는 하나도 없는 행동일 뿐이라고 비난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 내가 격리부서에 근무할 때의 일이다. 그때는 1년에 2번 결산을 했는데 가끔 숫자가 맞지 않을 때가 생기곤 했다. 예를 들어 한 번은 결산을 했더니 정확히 3센트가 부족했다. 물론 내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 빈 3센트를 메우는 것은 식은 죽 먹기보다 쉬운 일이다. 하지만 그건 회계사가 취해야 할 정정당당한 행위가 아니다. 회계사라면 이연 때 14,000개도 넘는 입력 항목을 샅샅이 뒤져서 어디에서 오류가 생겼는지 찾아내야만 한다. 특히 나처럼 이런 오류가 발생하기를 늘 기대하며 살고 있는 사람은 말할 필요도 없다. 어쨌든 비는 3센트를 찾기 위해 나는 사무실에 회계장부를 잔뜩 쌓아놓고 밤새 찾기 시작했다.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나는 항상 장부에 가득한 수처들이 어떤 사물이라는 생각이 든다. 예를 들어 어떤 때는 그것들을 절벽이라 생각하며 기어오르는가 하면 어떤 때는 사다리라고 생각하며 그것을 타고 저 아래 구덩이까지 내려가는 것이다. 어떤 때는 사냥꾼이 되어 숫자로 된 가시바퀴를 헤치면서 겁에 질려 꼭꼭 숨어있는 짐승을 찾아다니는 느낌이 들 때도 있다. 내가 찾은 3센트 같은 게 그런 짐승이다. 혹은 내가 형사가 된 것 같은 환상에 사로잡힐 때도 있다. 길모퉁이 어둠 속에 몸을 숨기고 서서 수많은 숫자들이 지난 것을 가만히 지켜보다 이 악당놈, 이 범죄자, 그러니까 그 회계상의 자그마한 오류가 지나갈 때 덥석 붙잡는 것이다. 어떤 경우는 내가 작사를 들고 강둑 위에 앉아 물고기를 노리고 있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다. 그림처럼 고의에 앉아 있다. 갑자기 휙 하고 작사를 던지는 것이다. 그러면 그 작은 악마 같은 틀린 숫자가 작살 끝에 끄뚫려 퍼덕거린다. 하지만 나는 뭐니뭐니 해도 사냥꾼이 가장 마음에 든다. 먹잇감을 찾아 비에 젖은 딸기나무 덤불 속 여기저기를 첨벙거리며 돌아다닐 때 나는 말할 수 없는 기쁨과 흥분이 다른 어디에서도 맛보기 힘든 자유로움과 강인한 생명력이 온몸을 감싸는 것을 느낀다. 마치 실제로 모험을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어쨌든 나는 밤을 꼬박 새가며 3센트를 찾았다. 그리하여 마침내 그것을 찾아냈을 때의 기쁨이란 내게 이 3센트는 결코 하찮은 푼돈이 아니었다. 이 세상 어떤 트로피가 이보다 값질 수 있겠는가. 얼마나 승전의 기쁨에 들떠서 집에 돌아왔는지 나는 하마터면 신발을 벗는 것도 잊은 채 잠이 들 뻔했다.